마침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하나인 환동의 경제권의 혈맥이 완성됩니다. 내년 말에 착공하기로 여럿이 합의가 된 만큼 차질 없이 지난달이었죠. 동해 북부선 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 이후 강원도와 정부는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추진했고 또 국토교통부는 첫 실무회를 여는 등 후속 절차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인데요. 이런 속도라면 내년 말 착공 그리고 10년 내 완공이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동해 북부선 철도의 이 현실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해 북부선 철도 그리고 북방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시죠. 강릉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 러시아 공사를 역임하신 유라시아 전략사무소 소장이신 박병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주변에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분인데, 자, 권성동 의원님 소감 한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동해 북부선은 이번 총선거에서 저희 대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 자격으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이 동해 북부선을 좀 추진을 하자. 그러려면은 예타 면제가 돼야 하는데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강원도 동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과 동해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해서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착공식은 아니고 기념식을 앞으로 동해 북부선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념식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대표 공약이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타 면제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결과물을 내놓게 돼서 폭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에서도 서두르고 있고 적극적인 모양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 착공을 하고 또 언제 완공을 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말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금 기재부 산하의 KDI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경에 이제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 길게는 1년, 뭐 2년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요 기간을 1년이 아닌 좀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로 단축을 하면은 내년 말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 정부에서 동해 북부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고 정부도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말 착공은 가능하다. 네. 그 사실 이 동해 북부선 철도 결국에는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이렇게 다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 목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러시아 또 전문가시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철도뿐만이 아니라 가스관 연결 그리고 전력망 연결, 소위 이 3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러시아 정부로서는 그 국가적인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분발을 관심을 많이 촉구해 왔는데 그동안 진전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근에 우리 정부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북 제재 국면 내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러측에서는 평가를 할 것이고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러시아 입장은요, 동해선 철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산서부터 북한 끝까지 연결되는, 낮은 선봉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러시아 소위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왜 러시아가 이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르쿠츠크라든가 사헬린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최근에 이제 북극해 쪽에서도 생산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동쪽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하겠다 해서 일부는 중국이 가져가고요. 일부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철도 노선을 따라서 소위 PNG, 그러니까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스가의 절반 이상을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유리한 거죠. 러시아는 또 많이 팔아서 괜찮은 거고 우리는 저렴하게 구입해서 괜찮은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심지어 이제 재작년에 제가 러시아 이제 가스프롬 초청으로 가서 특강을 할 때도 러시아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철도가 놓여져서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파일은 자기 돈으로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것을 비용으로 자기들이 환산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러시아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현 정부 들어서는 소위 이제 나인 브릿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중에 철도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열심히 했고 구호는 요란했는데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소리만 요란할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시점인데 지금 이제 권 의원께서 하신 동해선 철도 연결이라는 것은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제가 거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남북 철도를 연결을 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하는 걸 대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평가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대 모든 정부가 북방 정책을 다 추진했거든요. 그 이제 핵심이 이제 철도 연결인데 문제는 이제 남북한의 문제란 말입니다. 북한에서 동의를 해줘야 이 철도 건설이 가능한 건데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가 역대 모든 정부 지금도 경색 국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뭐 대화를 한다 그러지만은 역시 유엔 제재에 걸려 있어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우리나라만의 의지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 미래 장래에 봤을 때는 이 연결을 시켜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잘 풀렸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동해 북부선을 그런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동해안 철도망 완성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은 먼 미래는 그 희망을 걸되 그런 단기간의 목표는 강원도 경제 활성화, 동해안 철도망 완성 여기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그래도 뭐 한 말씀 아까 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죠? 뭐 김 교수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뭐 철의 실크로드, 뭐 신북방 정책, 나인 브리지 얼마나 근사합니까? 말이 멋있죠. 그러나 거창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에서 네, 계실 제가 때, 현장에 있을 때 특히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에서 남한, 북한, 러시아 3자 간에 철도 연결 사업에 관한 실무자 회의가 열린 적이 있어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철도 연결을 어느 지점에서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경의선이다, 경원선이다, 동해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북한의 그 낙후된 철로를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 크게 두 가지죠. 근데 그때 뭐 옥신각신하면서 뭐 되는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왜 진전이 안 됐냐? 휴전선 통과 지점 어디로 할 거냐? 이건 군사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날 수가 없죠. 그리고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도 고려가 될 테야 되고요. 그러나 북한 내 그 낙후된 철로를 현대화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필요한 자금은 뭐 누가 될 거냐. 예를 들면 뭐 IMF나 ADB에서 끌어오느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이슈가 하나의 큰 이슈 중에 각각의 한 부분이지만 분리할 수 있는 건데도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다. 러시아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연결 지점 문제는 우선 접어둡시다. 접어두고 북한 내 철도 현대화를 먼저 얘기합시다. 계속 우리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 이제 러시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두만강,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국경지대인 그 핫산에서부터 라진 핫산까지 그게 한 54km인가 그렇게 돼요. 그 구간을 현대화해서 이제 물류 복합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 나오다가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아니고 좀 정정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은 SOC는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동해선이 이제 유엔 제재 그래서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유엔이 분명히 답은 했습니다. 이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그걸 하기 위해서 물류, 그러니까 자재를 갖고 들어가야 되고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이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북한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제 북한 길이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이상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해 북부선 철도는 연결해 놓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 북한은 그럼 동해선 철도를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익이 없느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북한이 물류가 운송했을 때 그냥 자리만 내줘도 한 5천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은 그때 한 5천억 원 정도가 북한에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많이 하면 1조 원 이상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건 이제 물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통일로 개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인데 저도 이제 그때 참고를 했었는데 북한이 선호하는 노선이 있고 우리가 선호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절대 반대했던 것이 뭐냐면요. 수구 도시를 다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을 지나고 개성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 노선이 연결되면 중국의 소위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이 철도 노선은요 이미 포화 상태예요. 여기는 자기네 것도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갈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원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제일 연결하기 쉬운 게 원산까지 연결하는 건데 이것도 북한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철원 평야를 관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휴전선이 존재하는 이상에 그 중간에 뻥 뚫어가지고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안보와 관련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것이 동해선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는 수도권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지고 여기서 뭐 사건이 난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이슈가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합의하에 그러면 동호선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선봉 핫산까지 54km는요. 2015년도에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단선으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낮은 선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산과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연결하는 것들이 단선으로 노후화돼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700km를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면제가 되면서 좀 예를 들자면 첫 단추는 잘 끼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도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또 민원 또 그리고 또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과연 완공이 잘 될까요? 예, SOC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민원 발생은 네. 뭐 이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네. 항만 모든 사업에서 다 공통적인 현상이고 예. 결국은 이제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적정한 보상비를 책정해 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민원 문제는 크게 저는 이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원은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예, 그거는 뭐 얼마든지 설득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이죠. 네. 우리가 뭐 예컨대 도로 건설, 국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통상 5년 정도의 완공이 돼야 사업하는 사람도 이익이 좀 남고,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큰 그렇게 내가 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 투입이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5년에 끝내야 될 사업을 뭐 10년, 15년 걸립니다. 우리 KTX 강릉선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바람에 올림픽 전에 완공이 됐지 네. 그렇지 않았으면 한 2023년, 4년 이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됐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착공은 뭐 내년 말에 가능합니다만 완공까지 여하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그쪽 거쳐가는 속초 고성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은 예산 투입 이런 부분은 그것도 중도에 그만둘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투입이 된다 그런다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크게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걸로 봅니다. 이제 그러면 오히려. 2년간은 예산 오히려. 확보는 오히려. 괜찮아지는 거네요. 임기가 일단. 2년간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초기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내연말 착공한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마 배정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SOC 예산은 거의 시도별로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서고속철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많은 예산을 줄 것이냐. 사선 의원이면 예산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더 확보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형평을 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철도 시설과장하고 사무실에 오라 그래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 친구 얘기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네.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착공을 저쪽 고성에서도 하고 강릉에서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합화가는 양쪽에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한번 착공한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예. 얼마나 당기느냐 아니면 좀 예, 늦춰지느냐 정도의 차이인 그건 거예요. 이제 사선 국회의원 권의원님께서 역할을 예산도 중요하다고 줬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2조 8,500억 정도가 공사 금액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부지 구입대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근데 과거 일제가 그어놓은 노반, 그 노반은 거의 이 해안가로 해가지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닷가에 집가가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땅값이 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로 가면은 공사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공사비를 좀 절감하면서 또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방법은 사람 안 사는 대로 가야 되겠네요. 사람이 적게 사는 방향, 농경지라든가 또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 그러니까 결국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서 많은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지금 강릉역에서 지하로 경포대까지는 가고 거기서 지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가는데 7번 국도 서쪽으로 대관령 쪽으로 산 쪽으로 노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철도 기술 전문가들이 이제 결정할 문제고 동해안 쪽으로 가면은 경치는 좋은데 거기 이미 뭐 다 항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주문진 같은 사천 주문진 다 도심이 다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하다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지나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동해 북부선 철도가 완공이 되고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단은 우리 영동권의 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럼 과연 동해 북부선 철도가 완공이 되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혹시 뭐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동해선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경제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류의 이동이에요. 여객의 이동을 가지고는 돈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객을 굳이 하려고 그러면 아니 비행기 값 싸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왕복 비행기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기차 타고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여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막말로.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물류의 이동이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부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라는 지역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자동차가 부속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거리가 바다로 해상으로 가는데 22,000km고요. 기간은 42일에서 45일이 걸립니다.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비용이 2,450달러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육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해선 철도가 연결이 돼서 가게 되면 일단 11,000km입니다. 육상으로 가게 되면 다 기차로 가게 되면 시간은 14일이고요. 비용은 2,450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수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래 또 안전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왜 여기 들어와야 되냐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엔 그럼 뭐가 생기느냐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 지금 이제 수도권의 물류라는 것들이 부산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동해선을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동해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동해안에 와가지고 여기 소위 CY 컨테이너 야적장이 생기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여기다 잔뜩 쌓아놓는 거죠. 그걸 싣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물류가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 기업들 또 연관 기업들, 뭐 산업단지 다 조성될 수 있겠죠. 수출 물류단지 다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물류가 중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도 이제 지역의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기를 떠받들고 있는 활성화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SOC 사업이거든요. 네. 그 SOC 사업이 지금 강릉이 올림픽 경기장, KTX 강릉선, 지금 또 안인의 화력발전소 건설 이게 다 수조 원짜리 예산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안인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에 이 동해 북부선 건설이 이게 착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계속 강릉 경제를 뒷받침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처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시켜서 북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물류를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강릉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선 강릉이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먼 미래에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동해 북부선은 빨리 착공을 하고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그 시민분들께서도 분명히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질문이 돼도 됐고 아니면 본인들 생각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러시아와 북방이 그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대답해 주실,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실 분,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느냐? 네, 제가 말씀드리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지난 70여 년간은 주로 남방을 지향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기회가 많이 열릴 수밖에 없다. 지금 남방 지역의 어떤 경제 협력의 그 잠재력은 이미 다 발현이 됐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광대한 지역에 여러분들의 그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외교부에서 신북방 청년 개척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얼마 전에 외교부가 그 사이트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특히 이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응모를 하는 거죠. 공모.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실제로 유망한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북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하실 말씀? 네. 일단은 뭐 동해 북부선이 이번에 그 예비 타당성 검토도 면제되고 또 이런데 영동지방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 줄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인가 뭐 권성동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김영식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두 분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동해 북부선이 강릉에서 제신까지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2조 8,500억 또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집가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총공사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축과 남북축이 이제 연결되는 중심에 강릉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이 좀 더 활성화돼서 관광산업 종사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물류도 좀 더 촉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이제 기업 유치도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북부선이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강릉 경제에 반드시 이익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거는 동해 북부선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강릉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돼서 강원도에서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해 북부선의 완공됐을 때 효과를 발생하는 거지. 동해 북부선 이코로 강릉 발전이다. 이거는 꼭 이렇게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철도 도로는 사실 러시아하고 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닷길, 하늘길은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소통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역도 하고 있을 테고. 근데 철도가 연결되면 얼마만큼 더 러시아하고의 교역이라든가 더 이런 것들이 가까워질까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앞서도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물류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물류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동아시아 전체 어떤 물류 허브 또는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대륙 철도와 연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교역량이 늘어난다.
그거는 너무 좀 미시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네. 러시아 이 TSR로 연결이 됐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물류허브 단순히 이 동해 북부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물류허브가 되고 그것이 비즈니스 허브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이죠. 저는 이 동해 북부선이 완공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하고 연결이 됐을 때 과연 우리한테 큰 이득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류는 촉진이 될 거예요. 또 인구, 교류, 인구 이동이나 교류가 촉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은 활성화가 될 거예요. 러시아도 활성화될 겁니다. 여름에 러시아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특히 극동지방이.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러시아 여름 휴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여름을 지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대신 또 러시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또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인구 이동이 촉진되는데 지금도 인력 시장에 나가 보면은 그 주로 계신 분들이 러시아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강릉에도 그 인력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새벽에? 예, 새벽에 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법 체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러시아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문제점도 저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만 극동 하는데 벌써 극동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서 이익이 창출된다 그랬다면은 많은 기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건 뭐 배로 갈 수도 있고 항공편 이용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러시아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방 경제 뭐 이쪽 동방 경제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투자해라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투자할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됐다 해서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람 간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를 촉진시키고 또 물류를 촉진시키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여건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당장 뭐 경제적 이익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강릉은 괜찮은 게 이제 여기 특정한 지명을 준 곳에 이제 아산병원도 있고 또 치과병원도 굉장히 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의료 관광을 하기가 딱 좋은 지역이에요. 의료 관광. 그래서 좀 여기 이제 환경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 지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연 관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하면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활성화될 거예요. 예, 특히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환자들도 꽤 와 있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물류의 교류에 넘어서 지금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는데 물류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적 교류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철로를 이용할 수 있냐가 좀 궁금한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근한 예로 북한을 안 서면 가도 돼요. 북한을 안 서면 된다고요. 굳이 북한이 그냥 통과만 해라 그러면 북한에 안 서고 가면 돼요, 기차가. 그렇잖아요. 굳이 뭐 근데 만약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예,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래 걸릴 것인가.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을 하고 우리한테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또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은 우리가 걸어야 되지만은 지나친 그런 기대는 우리가 꼭 좀 상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께서 보실 때 물류 이동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여객의 이동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유동적일지 아니면은 뭐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비관적으로 보시는지. 러시아가 철도 연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 남한의 그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국인들의, 코리언들의 경제적 활력을 끌어들여서 좀 개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무투로 이게 연결될 수 있어야 돼.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로, 배로,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를 몰고 뭐 하여튼 강릉을 거치든 어딜 거치든 해서 원산으로 해서 뭐 두만강 철교를 건너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다는 거 하고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 간다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심리에.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그리고 북방 경제와의 그 활성화 이 결국에는 그 국회에서 좀 많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 네, 뭐, 이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글쎄, 뭐 북방 경제 활성화는 뭐 국회 차원에서 네.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네, 행정부가 예. 행정부가 해내야 될 일이고요. 네. 동해 북부선의 한정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첫 단추는 예타 면제라는 첫 단추는 잘 끼워졌으나 이제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예. 완공 시기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규제 부서가 있어요. 특히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환경부를 설득하는 일도 국회의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확보 그다음에 환경부 설득하는 작업. 예. 네. 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북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그런 역량 또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북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외교를 펴야 될 거냐. 네. 근데 제가 러시아 대사관에 뭐 4번에 걸쳐서 약 11년간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겁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러시아 알기를 뭐 한마디로 매우 경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미래에 결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경시하는 네, 그런 한국과 문화가.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러시아를 잘 모르고 경시했을 때 손해는 누가 더 크냐? 아마 우리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시아 대세를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결국은 북한은 사실상 자기 일부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대만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는 그런 그 흑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 물론 미국이 있겠죠. 그러나 미국은 결국은 이제 해양 세력으로서 저 태평양 넘어 있는 나라로서 언젠가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의 가치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외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경제 쪽에 좀 얘기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32,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우리 사회 경제에 주는 소위 충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이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남북 간의 경제를 어느 정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자원은 북한이 70%를 가지고 있고요. 남한은 30%밖에 없어요. 근데 남한 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건 다 북한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하 자원들을 지금 누가 갖다 쓰냐면 중국이 지금 다 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은 동해선 철도가 연결이 되어져서 북방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북한의 경제, 러시아의 경제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의 발해를 다시 재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북방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 북방 경제라는 것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런데 자꾸만 남북 관계 개선을
당연히 된 것으로 전제하고 북방 경제에 대해서 자꾸 네. 논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허구죠.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남북 관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정부가 애교적 역량을 잘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방 경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전제로 됐을 때만 북방 경제가 저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만 제가 좀 추가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오늘의 원래 주제 핵심은 이제 동해 북부선 공사인데 결국은 이 철도 연결이라는 게 그러면 권 의원님 계속 강조하시는 북방 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남북 관계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미치는 불가역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물론 점진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는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미라고 봅니다. 예. 동해 북부선 나아가서는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게 불가역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동해선이 동해선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다들 철도의 한 그러니까 부분인 그래서 거죠. 이제 어쨌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특히 이제 권 의원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어쨌든 뭐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정부를 푸시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그리고 남북 관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푸는 거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 오늘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요. 동해 북부선 건설에 따른 10년 뒤의 기분 좋은 청사진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첫 단추를 꼈습니다. 옆에 뭐 권성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큰 난관 없이 잘 넘어가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다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 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